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KF-21의 무서운 점. 2. 한국의 신무기 기술. 3. 충격적인 비밀이 유출됐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재 동아시아에서는 미친듯이 군사 기술을 증가시켜 같은 아시아 이웃 국가들은 물론 서양의 강대국들까지 걱정하게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한국이 최근 들어 KF-21 전투기의 첫 번째 초음속 비행은 물론 연속적인 슈퍼크루징 비행으로 여러 번의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한국 항공우주산업에서는 KF-21 전투기의 개발 완료 측정치를 거의 한 달마다 8% 가까이 올리며 무서운 속도로 전투기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개발 시작부터 완료 단계까지 종합적으로 환산했을 때 유로파이터보다는 7년 더 빠르고 미국의 F-35 전투기보다는 무려 2년이나 빠른 수치인데요. 이러한 사례를 통계치로 증명하듯 대한민국은 2023년 기준 군사력 성장 퍼센트 부문에서 세계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한국은 폴란드, 사우디 등 KF-21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강화시키고 군사적으로 더욱 협력해야만 합니다. 군사력 강대국 한국은 과거부터 K9인 자주포와 장갑차 등 무기 수출 사업을 통하여 여러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설립했고 판매된 무기를 통하여 습득한 예산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해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났는데요. KF-21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과 우호관계를 강화시키고 군사적으로 더욱 협력해야만 합니다. 군사력 강대국 한국은 과거부터 K9인 자주포와 장갑차 등 무기 수출 사업을 통하여 여러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설립했고 판매된 무기를 통하여 습득한 예산으로 첨단 기술을 개발해 더욱 강력한 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났는데요. 그런데 또 한 번 KF-21 전투기가 폴란드와 사우디 등 유럽 친한 국가들에게 판매가 성사될 수 있다는 보고가 등장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짝퉁봉 스펙 전투기를 판매하려 준비하던 중국을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점 강대국 한국은 KF-21 시제 1호기의 초음속 비행은 물론 시제 5호기부터 시제 9호기까지 생생한 조립 현장과 지상시험을 과감하게 전 세계에 공개하며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부심도 상당한데요. 한국 공군의 자존심 KF-21 전투기 개발 과정을 숨기지 않고 당당히 모습을 공개하자 신화통신과 한국15까지 중국의 국영 언론들도 이런 현장을 처음 보듯 진심으로 당황해버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중국의 무기 개발 문화와 한국의 무기 개발 문화는 상당히 다릅니다. 중국산 무기들은 대부분 과대 포장된 무기의 스펙만 강조하고 무기를 생산하는 공장의 내부와 자세한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KF-21 전투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강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청렴한 투명성을 가장 먼저 강조했으며 있는 그대로의 조립 과정을 영상과 사진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한 것에 대해 중국 언론들이 꽤나 충격을 받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KF-21 전투기가 홍보될수록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까지 관심을 가지게 되어 수출 시장에 상당히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산력 증대로 인해 부품 수급은 물론 한국 전력만으로도 중국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눈덩이를 굴리듯 아주 강력한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비싼 가격의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인 F-35를 살 수 없는 국가들에게 한국의 전투기는 저렴한 가격 높은 신뢰도 정치적 부담을 느낀 그들이 구입할 수 있는 최상의 차세대 전투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꽤나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관계없이 독단적인 첨단 무기 개발을 통해 기술력을 끝없이 축적하여 미국과의 군용기 종속 관계도 이제는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내는데 처음으로 성공해냈기 때문인데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 로키드 마틴의 주장을 요약해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4.5세대급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무리일 테니 최첨단 전투기 기술 유출을 우려해 4대 핵심 장비 이전을 거부하는 방식도 정당하다는 것이 그들의 일관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가 진행된 이후 약 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상황은 로키드가 원하던 것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모양새입니다. 과거처럼 더 이상 F-35 전투기나 F-15K 사례처럼 미국의 갑질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나라만의 무기 플랫폼을 혼자서 구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어느 국가가 대한민국의 최첨단 기술 발전을 예상할 수 있었을까요?
한반도에 위치한 대한민국이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시작한 지 고작 10년도 채 안 돼서 미국산 F-35 전투기에 버금가는 최신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건 과거 록히드 마틴 기술진들 사이에서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인터뷰 내용을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러한 취급을 받던 한국이 한국 공군의 보람의 KF-21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인 록히드 마틴제 F-35에 없는 특별한 무장 능력을 부여하며 적군의 기갑 전력까지 확실하게 폭격할 수 있는 든든한 폭장량을 가진 전폭기 역할까지 충분히 겸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라매의 무장 능력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대표적으로 KF-21 블로건의 경우 무장창 성능 개량을 통해 F-15K와 동등한 활약을 지닌 무장창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보라매 전투기에 장착할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과 공대공 미사일은 다른 국가들의 무장 대비 최신 세대의 무장으로서 발목할 만한 성능 대비 무게가 현저히 줄어들었기에 KF-21 동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진화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일어난 대규모 전쟁으로 인해 현대시대 공중전쟁에 관한 전략적 판도가 완전히 뒤집히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국제정세나 군사무기에 지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텐데요. 국산 부품들의 개발 성공은 이러한 차세대 전투기의 성능 향상을 진척시켜 주었으며 한국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2017년 당시 미국 정부가 우리를 상대로 A사 레이더와 항전, 장비 등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철저히 거부하며 미국의 록히드 마틴 기술진들을 데려와 기술 이전 반대한 전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결국 미국의 계략을 타파하려면 KF-21 전투기의 부품 국산화가 무엇보다도 최우선입니다. 30차 비행 이후 KF-21 한국형 전투기에서 램제트 엔진을 시범 장착해보는 방식이 전 세계에 처음으로 공개되었죠. 사실상 한국의 영원 한주적인 중국이 아무리 엔진을 개발해도 러시아산 데드카페 형태였지만 한국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시작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KF-21 전투기에 램제트 엔진을 장착하는 게 목적입니다. 또한 엔진 말고도 국산 무기체계 하나가 비밀스럽게 개발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또한 공대한 미사일 개발을 준비하면서 확보한 램제트 엔진 기술 및 데이터 링크 기술은 일본과 중국의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국산 초음속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기술 이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체적인 전투기 개발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고 2022년 첫 비행을 앞두고 이쪽 가까운 미래 세계 지구촌의 자랑스러운 KF-21 보라매가 첫 번째로 수출되는 모습을 보고 싶군요. 최근 한국에서 공개된 한 영상이 화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SF에서나 볼 법한 레이저 무기를 시연하는 장면이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실용화된 레이저 무기를 선보인 것이죠. 얼마 전엔 이 레이저 무기를 국산 보병 장갑차 레드백에 장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렇지 않아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국 방산의 행보에 미국은 물론 유럽 전역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최근 호주 장갑차 사업에서도 최종적으로 한국이 사업 대상자로 낙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기술 덕분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한국 레이저 기술의 우수성이 널리 퍼지고 있는 상황. 한국의 레이저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길래 이 정도 반응이 나오는 것인지 관련 소식을 정리해서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근의 전황은 대형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첨단 무기가 지배하는 전장이 될 것이라 예상했던 초창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많은 군사 전문가들의 예측이 빗나갔고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양상으로 흘러갔죠. 그 중에서도 가장 예상 외의 무기가 바로 드론이었습니다. 전장에서는 정찰이나 탐색 등 극히 제한적인 임무만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던 드론이 실제로는 고가치 표적을 사냥하고 다니는 전장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이었죠. 종래의 무기 개발자들은 첨단 무기뿐만 아니라 적국의 첨단 무기를 막는 디펜스 프로그램 역시 개발해왔습니다. 방어 프로그램과 이를 뚫는 프로그램의 싸움이 이어지면서 무기체계는 점점 고도화되었으며 욕구 성능을 처리하기 위해 무기의 크기는 점점 뒤졌습니다. 그런데 드론은 이러한 추세를 역행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파괴력을 발휘하는 한편 다양한 환경에서도 의외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신뢰성을 보여줬기에 전천 후 임무를 수행하는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데요. 이번 전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드론 전쟁으로 불러야 한다는 군사 전문가의 의견이 있을 정도로 드론은 놀라운 성과를 이뤘습니다.
러시아의 탱크가 엄폐물 하나 없는 평야인 우크라이나를 하죽지세로 점령할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튀르키예에서 만든 드론 바이락타르 TB2였습니다. 소형 폭탄을 장착한 드론은 러시아 탱크의 뚜껑 위에 폭탄을 떨구면서 기존의 탱크가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위치에서 공격하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생각 이상으로 많은 탱크가 쟁더미가 되면서 러시아의 진군 속도는 점점 늦춰졌죠. 이후 미국이 지원해준 수백여 대의 드론 역시 전장에서 큰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스위치 블레이드와 피닉스 고스트 등 자폭 드론은 러시아군 장갑차와 전차 같은 기갑 전력을 줄줄이 박살냈고 탄약과 식량 창고 등 후방 보급선을 효율적으로 끊어냈습니다. 대만과 남태평양을 둘러싼 분쟁에서도 드론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직후 대만 해협 양안에 수많은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드론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중국은 드론 생산과 개발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국가인 만큼 대만 해협을 둘러싼 무력 시위에서도 드론은 톡톡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대만 병력의 움직임을 드론을 통해 엿본 것은 물론 대만 해협 인근에 정박한 미군 부대까지 정찰하는 성과를 보았죠. 실제 타격의 드론이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무인기가 대만 영공을 날아다니면서 사격을 하는가 하면 진머섬을 중심으로 26차례나 드론이 침범하면서 대만군의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크기가 너무 작은 탓에 전통적인 MD 시스템으로는 요격도 불가능한 상황. 결국 사람이 일일이 드론에 대응해야 하는데 첨단 시스템을 갖춘 드론을 사람이 상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대만도 드론을 미국에게 요청하면서 군사용 드론 사용을 선언. 중국 드론에 맞대응할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해협을 둘러싼 이중 갈등 상황에서 많은 국가들은 드론 방공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티-드론 기술 개발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효과적이면서도 탁월한 대응법이라 평가받는 기술이 있는데요. 바로 레이저 기술입니다. 중국제 소형 드론 상대로 유효하다고 평가받는 레이저 기술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미래에서나 볼 법한 이런 기술이 군사적 수요가 생기자 성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동안 실용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됐던 레이저 기술은 어느새 휴대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력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번의 혁신을 통해 재래식 병기를 쉽게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해서 이제 레이저 기술은 미래 전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레이저 기술에 있어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는데요. 레이저 기술의 진심인 대한민국 방산업체 하나시스템은 기술 개량을 거듭하며 실전에서 사용 가능한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얼마 전 고에너지 대공 무기가 탄생했죠. 최근 한화의 레이저 무기 개발팀은 군, 정부 관계자들 모여 있는 자리에서 레이저 무기로 300m 떨어진 곳에 포탄을 터뜨려 무력화하는 실험을 성공시켰습니다. 곡석포에 사용하는 155mm 포탄과 박격포용 81mm 포탄, M15 대전차 지뢰를 표적으로 삼아 진행된 이 실험은 레이저 무기의 실용성을 증명하는 동시에 향후 레이저 무기 산업의 전망이 밝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레이저 빈집속기라는 명칭을 지닌 이 무기는 사람 키보다 약간 큰 2m가량의 작은 사이즈를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다른 레이저 무기의 경우는 엄청난 크기의 레이저 진압기는 물론이고 냉각기 및 기타 장비를 달아야 하지만 하나 시스템은 이를 소형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게다가 충분히 먼 거리에서 표적을 조준하고 요격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고출력을 그 작은 사이즈로 구현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정부로부터 레이저 무기 개발 과제를 받은 것이 2020년 경인 것을 생각하면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레이저 무기를 차세대 병기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용화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런 건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죠. 방산업계 외에도 민간 영역에서도 레이저를 통한 드론 격추 기술이 개발되면서 이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정훈 박사와 한양대 나노광전자학과 김지영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거둔 성과입니다. 소형 무인 드론을 격추할 정도 출력인 3kW급 광섬유 레이저 광원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것인데요. 이분들은 이런 빛나는 성과를 내고도 향후 100kW 이상 출력을 낼 수 있는 광원 개발 작업에 즉시 몰두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의 대한민국이 레이저 무기 사업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나 디펜스가 단순히 기술 시험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레이저 무기의 실용화를 끝마치고 신형 무기에 장착까지 하려고 계획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화제에 올랐습니다. 전투 차량 탑재용 고에너지 레이저 포체계 기술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와 정부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인데요. 미래 기갑 전력 및 공중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 이 사업에는 레이저 무기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기갑 차량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 이를 이용해 향후 기갑 전력에 위협이 되는 드론 공격을 레이저로 방어하겠다는 뜻입니다. 추정컨대 한국형 멜랄이 최종적인 목표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했습니다. 멜랄은 기동 시험용 고에너지 레이저의 약자로 무거운 장비로 인해 이동이 쉽지 않은 레이저 무기를 스트라이커 차륜 장갑차에 부착, 이동성을 개량한 미군의 무기를 지칭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무기를 엠슈라드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기동용 단거리 방공의 준말로 충분한 에너지만 가지고 있다면 상당수의 상대 드론을 단 한 대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현재 하나 디펜스가 주력 무기로 방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바로 레드백 장갑차인데요. 이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레이저 무기가 레드백에 달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레이저 무기를 탑재한 최신형 장갑차가 조만간 방산시장에 등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현재 최종 사업자를 두고 고심에 빠진 호주는 한국의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를 두고 저울질을 하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드백 장갑차가 호주에 수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했습니다. 9월 중 호주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위해 레드백 장갑차 생산 및 기술 이전과 관련해 사전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내비친 것입니다. 레드백은 길이 7.7m, 폭 3.64m의 전투 중량은 43톤에 달하며 최대 속력은 시속 70km를 자랑하는 장갑차인데요. 승무원 3명과 보병 전투원 8명이 탑승할 수 있는 넓은 내부 공간을 지니고 있습니다. 30mm 기관포와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 12.7mm 및 7.62mm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날아오는 적 대전차 미사일 등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장비, 360도 외부 환경을 볼 수 있는 아이언 비전 등 현대전의 필수적인 성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최첨단 기갑 차량이죠. 레드백과 경쟁하는 독일 라인 메탈사의 링스 KF41도 성능 면에서는 탁월한 모습을 보였기에 최종 결정은 올해를 넘겨 내년에 될 수 있다는 예상도 있었는데요. 방사청장 입에서 한국이 선정될 수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발언이 나오면서 대체 어떻게 한국이 이런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레드백에 레이저 무기를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면 이 의문의 답변은 쉽게 나옵니다. 드론전에 있어 매우 취약하다는 장갑차의 문제점을 레이저 무기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면 호주 입장에선 그 선택지를 고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독일의 링스는 현대전의 새로운 트렌드를 미처 따라잡지 못해 아직 드론전 성능이 부족했죠. 반면 한국은 추세를 잘 읽고 기술력을 미리 갖춘 덕분에 기술 대국 독일과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수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대한항공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땅콩 모양 사건을 일으킨 여객 운수 전문 업체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은 한국 최고 수준의 항공 기술력을 보유한 방산업체이기도 합니다. 땅콩 때문에 국민들에게 욕을 하도 먹다 보니 이를 갚기라도 하겠다는 듯 2010년대부터는 방위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요. 그때로부터도 10여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는 KF-21을 개발하면서 한국 항공 기술력의 대명사와도 같은 존재가 된 카이와도 엎치락뒤치락하는 정도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고정익기와 회전익기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카이라면 대한항공은 무인기 사업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대한항공이 최근 또 새로운 무인 전투기를 개발 중인 사진이 유출되어 화제인데요. 그 예상 성능이 동구권의 최첨단 전투기라고 하면 가장 먼저 꼽히는 러시아의 수-57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방산 기술을 습득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1980년대부터 항공기 창정비나 부품 생산 등을 해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항공기를 부품 단위에서 조립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KF-575의 면허 생산을 도맡아 한 적도 있죠. 200대가 넘는 F5 도입품 중에서 3할 정도를 대한항공이 생산했고 오형용 MD나 OH-6OP, 블랙호크 등 헬기의 면허 생산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항공산업 업체들이 통폐합을 거치며 카이로 재탄생할 때에도 대한항공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카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골랐습니다. 그 뒤로 초계기를 포함한 대형 항공기의 성능 개량 사업 등을 하면서 한동안 잠잠하다가 2010년대쯤부터 새로운 방향성을 잡았는데 그것이 바로 무인기였습니다. 대한항공은 공군 중고도 무인기 무하부의 체계 개발,
육군 및 해병대의 4단급 무인기 듀어지, 체계 개발 등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무인기 방면의 기술력도 가져왔죠. 그리고 이 기술력과 노하우를 인정받아 한국형 스텔스 무인 전투기 쿠스-X, 일명 가오리 X의 체계 개발 수주전에서 타이를 제치고 선정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후 국방과학연구소와 협력하여 가오리 X를 점점 최적화된 형상으로 변경해왔고, 작년에는 그 최종적인 형상을 방산 박람회를 통해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해당 형상을 바탕으로 그 실물 동체를 조립 중인 사진이 유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통해서 대한항공이 가오리 X의 최첨단 스텔스 기술을 접목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스텔스라고 해서 레이더에 아예 안 잡히거나 어떤 레이더에도 전혀 잡히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흔히 일컬어지는 스텔스 성능은 군용 레이더에 흔히 사용되는 대역의 전파만 회피할 수 있으면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파 반사로는 보이지 않는 스텔스계 가시광선 반사까지는 막지 못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군용 주파수 대역이 아닌 다른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한 아무리 스텔스기라고 해도 탐지되기 마련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권 국가들은 이에 착안해서 이사 레이더의 기술을 응용해 군용 대역이 아닌 저대역 전파로도 적 항공기를 탐지할 수 있는 저주파 스텔스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공개되어 큰 화제가 되었던 미국의 최신 스텔스 폭격기 B-21은 이러한 저주파 레이더마저도 회피할 수 있는 광역 스텔스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기 개발의 역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창과 방패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역 스텔스 기술을 한국이 대체 어떻게 손에 넣은 것인지 몰라도 대한항공이 조립 중이던 가오리 X 역시 이 광역 스텔스가 가능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동북권 국가들은 벌써부터 광역 스텔스가 서방 무기에 쩍 깔려버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상당히 곤란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첨단 항공병기인 수-57 전투기, 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는 만큼 완전 스텔스 능력을 지니고 있고, 수-52 시리즈 특유의 뛰어난 기동성 역시 그대로 갖췄을 것으로 기대받았는데요. 이러한 장점들도 가오리 X 앞에서는 무색한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수-57은 그런 성능들을 실제로 갖추긴 한 것인지 꾸준히 의심받아오기도 했죠. 그러던 와중에 최근에는 어이없는 경위로 스텔스 성능에 대한 기밀까지 유출돼버려서 이러한 의심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들키고 말았습니다. 수-57의 기밀이 유출된 것은 놀랍게도 밀리터리 멀티플레이 게임 워썬더의 유저 커뮤니티였습니다. 여기서 ZV-52인치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러시아 전투기와 미국 전투기의 성능 비교를 주제로 한 논쟁을 벌이다가 상대방이 반박하지 못할 증거를 대려고 그만 기밀 문서를 공개해버린 것입니다. 지보-12인치가 공개한 문서에는 수-57의 아시즈 값과 미그-29 레이더 속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두 가지 정보는 모두 국가 차원에서 극비로 다뤄지는 최고 기밀 사항입니다. ZV-52인치는 이 문서를 공개하면서 기밀이 해제된 전투기 매뉴얼 문서가 출처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커뮤니티 관리자는 게시글을 빠르게 삭제 처리해버렸죠. 사실 워썬더의 커뮤니티에서는 잊을만 하면 군사 기밀이 튀어나온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에도 F-16과 암램 대공 미사일에 대한 기밀이 담긴 문서가 공개된 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중국의 대전 차탄에 들어가는 텅스텐 관통자의 구조에 대한 문서와 영국의 이 전차의 포탑 선회율이 유출된 적이 있었습니다. 워썬더 커뮤니티 관리자는 매번 게시글을 삭제하며 빠른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이 정도로 화제거리가 되는 정보들은 이미 다른 유저들에 의해서 아카이브 기록으로 보관되어 유포되게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이 중에서도 가히 특종급 거물 정보였죠. 미그-29의 레이더 속성만 해도 러시아의 적국 입장에서는 정찰기와 전자전기 등을 수십 번씩 출동시키면서 목숨을 걸고 수집해야 하는 고급 정보입니다. 레이더 속성을 알고 있으면 전자전기의 제밍포드를 이용해서 일정 공역 내에 미그-29 레이더를 전부 먹통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수-57의 아시즈 값은 이보다 더합니다. 스텔스기의 아시즈, 그 레이더 반사 면적은 해당 스텔스기의 약점을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텔스기가 레이더에 전혀 잡히지 않고 뿅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 레이더 전파를 맞는 위치와 각도에 따라서 반사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경우 기수의 바로 맞은편 정면에서의 아시즈가 가장 작고 반사 면적이 넓고 음기구와 엔진이 함께 노출되는 측면에서의 아시즈가 가장 크죠. 이 아시즈 값을 분석하면 해당 스텔스기를 상대할 때 어느 위치로 파고들어야 쉽게 락온이 가능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기반으로 라곤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곧 존재의 스텔스 행태. 야시지각의 유출은 치명적입니다. 미그 29의 경우는 그래도 레이더 속성을 변경함으로써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지만 아시즈는 전투기 자체의 형상에서 비롯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손대볼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게다가 공개된 문서를 바탕으로 수-57의 스텔스 성능을 비교 분석해봤더니 의외로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까지 들켜버렸습니다. 4가지 주파수 대역으로 측정했을 때 중국이 F-35를 베껴 만든 J-20보다도 수-57이 그래프에 훨씬 크게 포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간 수-57의 아시지가 1제곱미터에 달한다는 루머는 꾸준히 있어왔는데요. 이런 루머는 F-22랩터의 아시지가 0.0001M2 이하라는 것이 흔히 알려진 사실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아무리 그래도 미국과 어깨를 견주던 러시아가 만든 5세대 전투기인데 그렇게까지 형편없는 성능일 리가 없다는 논리 하에 반박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폭로된 기밀 정보를 기반으로 분석해보니 이 루머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57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도 모습을 거의 보이지 않았고 연이은 폭로로 인해 그 성능에 대한 의심과 우려가 많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분석하던 유럽 전문가들은 푸틴이 수-57에 투입을 꺼렸던 이유가 자신들이 주장해왔던 성능과 실성능의 격차가 심하고 격추라도 당했다가는 그 기술마저도 유출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수-57의 생산량은 지금까지도 고작 10대에 불과하고 구소련과 러시아가 만드는 무기가 의뢰 그래왔듯이 처음 만들어서 선보이는 한 2대만 정상적인 성능을 발휘하고 나머지는 엉망이라는 공식만 또 증명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수-57이 내세울 것은 수-52 시리즈의 계보를 타고 내려오는 뛰어난 기동성밖에 없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마저도 이제는 무색해져 버린 게 공중전의 트렌드가 무인기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전투기의 신속한 기동을 가로막는 걸림돌은 크게 2가지입니다. 기체의 내구성과 파일럿의 안전이죠. 전투기가 과격하고 급박한 기동을 했을 때 보통은 기체 어딘가가 망가지거나 안에 든 파일럿이 기절해버리게 마련입니다. 기체의 내구성의 경우는 그래도 소재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게 되었지만 파일럿의 육체에 가해지는 부담은 조절할 방법이 없죠. 그런 관점에서 가오리 X와 같은 무인 전투기는 파일럿을 신경 쓸 필요 없이 말 그대로 기체 내구성의 한계까지 기동할 수가 있습니다. 수-57의 스텔스 성능이 부족하다는 것을 들켜버린 러시아 입장에서는 기동력에서마저 상대가 안 되는 무인 전투기의 존재가 악몽과도 같을 것입니다. 물론 무인 전투기의 효용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나라도 일찌감치 알아보고 개발에 나선 상태이지만 한국이 벌써 앞서 나가 시제기 조립 단계에 있다는 것이 알려지자 세계 각국에서는 큰 자극을 받은 상황입니다. 가오리 X의 예상 배치 시는 2030년대. 하지만 이런 속도라면 더 빠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무인 전투기가 공중전을 호령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